프론도, 세이토 세오빈, 윤 세오빈. 세오빈, 아가야. 새벽 4시 5성급 호텔 17층 복도 48살 청소부 박서연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39 이탈리아 국가번호가 떴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받는 순간 서연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완벽한 이탈리아어였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복도 끝에서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년 전에 사라진 딸이 떠올랐어요. 프론도? 딸이 이탈리아 말로 여보세요? 전화하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방금 전 자신이 왜 이탈리아어를 했는지, 서빈이라는 이름이 왜 익숙한지, 2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잃은 그날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국내 최고급 5성 호텔 그랜드 팰리스입니다. 로비의 샹들리에는 아직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한치의 얼룩도 없이 반짝였어요. 밤새 열린 VIP 파티가 끝난 지 채 1시간도 안 됐지만 이곳은 이미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48살 박서연.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어깨는 습관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죠.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신호 같았어요. 또 내가 제일 먼저 왔네. 복도 끝에서 동료 청소부 김순애가 하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55살의 순애는 이곳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고참이었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서연 씨는 집도 없어? 맨날 새벽같이 와서 밤늦게 가고. 순애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서요. 서연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죠. 서연은 17층 VIP 스위트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을 힐끗 보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은 서연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주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객실 1701호.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어젯밤 파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었고 바닥에는 장미꽃잎이 흩어져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구겨진 채 한쪽으로 쏠려 있었죠. 서연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잔을 치우고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을 닦았어요.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있는 25년만요. 1705호 욕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세면대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소용 수건을 든 손이 저절로 멈춰버렸어요. 거울 속에는 48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자리 잡았고 이마에는 깊게 파인 주름살이 보였어요. 손등은 거칠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뺨을, 턱을, 이마를 손끝으로 훑었어요. 분명 내 얼굴인데 마치 남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디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병원이었는지 길거리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을 뜨니까 세상이 낯설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가족도 친구도 집도 과거도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 하나, 이름만 남았어요. 박서연. 몸이 기억하고 있던 이름입니다. 누군가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린 자신을 보고 아마 이게 내 이름이겠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출생 연도도 고향도 가족도 몰랐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서연은 유령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소를 전전했고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웠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연은 숨어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허드렛일, 시장 집 나르기.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임금을 떼이는 일도 많았고 쫓겨나는 밤도 많았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그럼 범죄자 아니야? 무슨 사고 쳤길래 기억을 잃은 거야? 수상한데? 저 여자 사기꾼 같은데. 조심해. 서연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느 작은 여관 주방에서 일하던 때였어요. 신분증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숙소도 함께 제공받는 자리였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여관 주인이 서연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그 남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신분증도 없는 주제에 여기서 얹혀 살면서 공짜로 있을 생각이야? 서연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갈게요. 어디로? 갈 데나 있어? 누가 너 같은 거 받아줄 것 같아? 그날 밤 서연은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려 발목을 다친 채로요. 병원에도 가지 못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진료조차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발목이 퉁퉁 부은 채로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존재는 보호받을 자격도 없었죠. 그러던 중 5년 전 이 호텔에서 청소부 자리를 얻었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어요. 물론 급여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고 4대 보험도 없었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하루 18시간을 일했지만 서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잘 곳이 있다는 것, 끼니를 거를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1710호 객실을 정리하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고급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녔죠. 화려한 세상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청소부이고 저쪽은 손님이었습니다. 이쪽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저쪽은 대접받는 사람이었죠. 야, 박서연.
복도에서 관리팀장 최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5살의 그는 언제나 서연을 함부로 대했어요. 1712호 손님이 청소 안 됐다고 난리인데 네가 한 거 아니야? 석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 했는데요. 다 했으면 왜 손님이 컴플레인 넣어? 네가 대충 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서 다시 해. 그리고 이번 달 평가 깎일 줄 알아. 석호는 서연의 말을 끊으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청소부에게는 변명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1712호로 들어가 보니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서연이 오전에 청소한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없었고 수건도 새 것으로 교체돼 있었죠. 손님이 왜 컴플레인을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욕실을 다시 닦고 이미 정리된 침대를 다시 정돈했어요. 의미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야 했으니까요. 거울 앞에 다시 선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출생지도 가족도 이름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저 박서연이라는 세 글자만 붙잡고 살아왔을 뿐이었죠. 새벽 5시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카트를 밀며 다음 객실로 향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남은 여자의 기억 없는 인생이 또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서연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연회장에서 흘러나올 클래식 음악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올 노래가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젖힐 거라는 것을요. 오전 8시 서연은 직원 식당에서 빵 한 조각과 우유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30분 후면 다시 청소를 시작해야 했어요. 쉬는 시간은 딱 30분.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서연 언니, 어제 뉴스 봤어요? 신분증 위조한 불법 체류자들 대규모로 단속했대요. 옆자리에 앉은 20대 후반의 청소부 한지민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뉴스가 왜 자신과 상관 있는지 지민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요. 요즘 세상에 신분증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대요. 말도 안 되죠? 지민의 말에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게요. 말도 안 되네요. 서연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처음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고 몸에 걸친 옷은 낡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였어요. 신분증도 지갑도 핸드폰도 없었죠. 처음엔 경찰서에 갔습니다. 분명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종 신고, 가출 신고, 뭐라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이 물었을 때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이요. 주민등록번호는요? 모르겠어요. 주소는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 들어온 건 없는데요. 혹시 다른 이름은 아니고요? 아니요. 분명히 박서연이에요. 제 이름이에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신원 확인이 되는데. 가족 연락처는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범죄에 연루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빚 때문에 도망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경찰관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기억상실이면 치료를 받아야죠. 여기서는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도 갈 수 없었어요. 건강보험증이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길거리를 헤매다가 노숙자 보호소로 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보호소 직원이 물었을 때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이요. 신분증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기억도 없어요. 직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그럼 여기 올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죠. 여기는 정상적인 노숙자들 오는 곳이에요. 저 정신병 아니에요. 그냥 기억만 없을 뿐이에요. 어쨌든 신분증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혹시 범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얇은 옷만 입은 채로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료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처음 보는데? 새로운 사람인가? 젊어 보이는데 왜 여기 왔대?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기 싫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을 바다 구석에 앉아 먹는데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사장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처음엔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신분증 없어도 돼. 대신 급여는 현금으로 줄 테니까 세금 떼고 주는 거 알지? 네, 괜찮아요.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밥은 여기서 해결하고. 100만 원. 다른 곳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장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파왔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급여 날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주세요. 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적자야. 다음 달에 같이 줄게. 네.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계약서라도 썼어? 신분증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따져? 싫으면 나가. 사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신분증이 없으니 노동청에 신고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 2달을 더 일하고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일 너무 느려. 제발요, 사장님. 이번 달 것만이라도 주세요. 제가 3달 동안 일했잖아요. 증거 있어? 네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 있냐고. 없으면 꺼져. 그날 밤 서연은 다시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3달 동안 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곳도 먹을 것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일자리는 작은 공사장이었어요. 자재를 나르고 청소하는 단순 노동이었는데 일당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이 문제였어요.
야, 박서연. 이리 와봐. 어느 날 저녁 현장 소장이 컨테이너 사무실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안에는 소장과 인부 2명이 더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신분증 없는 주제에 어디서 일당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네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신고하면 네 끝이야. 알아? 소장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일한 만큼만 받으려고. 일한 만큼? 네가 뭘 했다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걸음걸이였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지 마. 네 같은 거 신고하면 바로 쫓겨나. 착하게 굴면 일당 2배로 쳐줄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순간 서연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그날 밤 서연은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취객쯤으로 생각하며 피해갔어요. 아무도 왜 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였어.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임금을 떼이고 폭언을 듣고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일상이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연은 배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법을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요.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는 법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 조금은 덜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5년 전 이 호텔 청소부 자리를 구했을 때 서연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분증 없이 일할 수 있고 최소한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고 지하 직원 숙소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이었지만요. 그래도 서연에게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빵을 다 먹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의 휴식 시간이 끝났거든요. 다시 카트를 끌고 17층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48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생기 없는 표정. 25년을 버텨온 흔적이었죠.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왔어.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조용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서연은 카트를 밀며 다음 객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연회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올 노래가 25년의 침묵을 깨뜨릴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오후 3시 서연은 3층 대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0명 규모의 기업 행사가 열렸던 곳이에요. 연회가 끝나면 항상 정리할 게 많았죠. 테이블마다 남은 음식, 바닥에 흘린 음료수, 구겨진 냅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 좀 빨리 치워요. 저녁 6시에 또 행사 있다고 했잖아요. 관리팀장 최석호가 연회장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재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카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일회용 접시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 잔에 남은 술이 손등에 묻어 끈적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고 계속 치웠어요. 연회장은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면에는 금빛 장식이 화려하게 붙어 있었죠. 무대 위에는 아직 행사용 장비들이 남아 있었어요. 마이크 스탠드, 스피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서연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을 쓸어 담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연회장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서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 쪽에서 음악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스피커를 건드린 모양이었죠. 아마 오후 행사 준비하는 직원이 음향 체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장중한 선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그 음악이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곡,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렁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음악이 절정 부분으로 접어들면서 여성 성악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프라노였어요. 높고 맑은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였는데 서연은 그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스터 디버. 작은 소리였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분명히 노래였습니다. 이탈리아어였고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서연의 입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억제할 수 없었어요. 마치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처럼 목구멍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캐스터 디버, CHEINARGENTIQUEST, SACRE, ANTI, PIAENT.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높고 맑고 깨끗한 소프라노였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성악가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연의 목소리는 연회장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발성이 정확했습니다. 호흡이 깊고 안정적이었어요. 감정 표현도 흠잡을 데가 없었죠. 이건 아마추어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성악가의 목소리였어요. 무대 근처에서 음향 장비를 만지던 기술 직원이 깜짝 놀라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던 다른 청소부 김순애도 멈춰 섰어요. 서연 씨? 지금 노래 부른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입에서 이탈리아어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ANOIVOLGI 일벨 SEMBIANT SENGANUB ESENGAVEL.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어요. 마치 25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있던 최석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노래 부르는 거? 석호는 서연을 보고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석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음악이 끝나자 비로소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죄송합니다. 청소나 하라고 데려온 주제에 여기서 오페라 가수 흉내내. 미쳤어? 석호는 비웃듯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해. 일이나 해.
시간 없다고. 석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청소부 주제에 성악이라니. 웃기고 있네. 서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어떻게 이탈리아어를 알아?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지? 서연은 자신의 목을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나왔던 그 목소리가 정말 자신의 목에서 나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김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진짜 대단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음악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악은 배워야 하는 건데. 순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악은 오랜 시간 훈련해야 하는 거였어요. 발성, 호흡, 딕션, 감정 표현까지 전부 배워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서연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 기억이 없으니까 배웠는지조차 모르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 잃기 전에 성악을 배우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몸은 기억하나 봐요. 신기하네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신기한 게 아니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게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왜 이탈리아어를 알고 왜 성악을 할 줄 알지?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청소를 계속해야 했어요. 석호가 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부른 노래가 계속 맴돌았어요. 완벽한 이탈리아어 발음, 흠잡을 데 없는 발성, 깊은 감정 표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야.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목소리야.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목소리. 연회장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공중에 떠다녔어요. 서연은 그 먼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꽁꽁 숨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서연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연회장 청소를 마친 서연은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 서연은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피아노. 나는 저걸 쳐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제, 어디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서연은 고개를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연회장 한쪽 구석, VIP 관람석에서 한 남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남자는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호텔 그룹 회장 윤태준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연회장 VIP 관람석에 서 있었습니다. 74살 국내 최고급 호텔 그룹의 회장이자 한 여자의 아버지였던 남자였어요.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들렸던 그 목소리,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소프라노, 이탈리아어로 부른 카스타 디바. 태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부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25년 전 로마의 작은 오페라 극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회장 무대 쪽을 바라봤어요.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가 카트를 밀며 복도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구부정한 어깨, 낡은 유니폼, 지친 얼굴.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다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자.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던 모습. 긴 드레스를 입고 조명을 받으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던 그 모습. 서빈아. 태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마다 불렀던 이름. 윤서빈. 태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태준은 매일 이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23살의 서빈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생기 넘치는 눈빛, 행복해 보이는 표정. 서빈아, 정말 내가 맞니?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00년 3월이었습니다. 서빈은 로마로 성악 유학을 갔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음악학교에 입학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났죠. 아빠, 저 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예요. 기다려요.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서빈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주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거든요. 잘 다녀와라.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서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아빠, 수업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이 제 목소리를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건강만 챙겨라. 네, 걱정 마세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하지만 2000년 9월부터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2주일에 한 번이 됐고,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서빈아, 무슨 일 있니? 왜 연락이 없어? 아, 아빠. 미안해요. 요즘 연습하느라 바빠서요. 서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알아요.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2000년 12월 태주는 서빈에게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작은 공연이 있어요. 학교 발표회인데 제가 주연이에요. 그래, 정말 잘 됐다. 아빠가 갈까? 아니에요. 작은 공연이라 괜찮아요. 다음에 큰 무대 서면 그때 오세요. 알았다. 꼭 성공하길 바란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이후로 서빈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불안해졌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자 태주는 직접 로마로 날아갔습니다. 서빈이 다니던 음악학교를 찾아갔고 서빈이 살던 아파트도 갔어요. 하지만 서빈은 없었습니다. 윤서빈 학생은 작년 12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직원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은 1월에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요. 공연은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빈 학생은 공연 당일 오전까지만 연습실에 있었고 그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태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냈고 로마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호텔 CCTV를 확인했지만 윤서빈 씨가 로마를 떠난 흔적은 없습니다. 공항 기록도 없고 기차역 기록도 없어요. 그럼 제 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납치일 가능성도 있고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주는 3달 동안 로마에 머물며 딸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서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매년 로마를 방문했어요. 혹시라도 서빈의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포기하셔야죠. 아마 딸분은 이미.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확인되지 않은 죽음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태주는 방금 전 들었던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청소부 박서연의 목소리. 카스타 디바를 부르는 소프라노. 완벽한 이탈리아어 발음. 흠잡을 데 없는 발성. 깊은 감정 표현. 서빈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빈은 카스타 디바를 즐겨 불렀어요.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산책할 때도 흥얼거렸죠. 그 곡을 부를 때의 서빈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이 곡 정말 아름답죠? 벨리니가 작곡한 노르마의 아리아예요. 언젠가 저 큰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르고 싶어요. 서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먹먹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청소부 박서연이 자신의 딸 윤서빈일 리 없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이름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태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게 서빈이라고, 분명히 서빈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장민호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38살의 민호는 10년째 태준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방금 노래 부르던 청소부 봤니?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봤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직원인데 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신상 정보 당장 확인해. 출생지, 가족관계, 과거 경력, 모든 걸 다 알아봐. 네. 왜 갑자기? 지금 당장 하라고.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연회장은 고요했고 햇빛만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태주는 다시 지갑 속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3살의 서빈.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서빈아, 정말 내가 맞니? 아빠가 그동안 찾던 내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서빈이라면 왜 기억을 잃었을까?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리고 만약 서빈이 아니라면 이 희망은 또다시 무너질 거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건 그냥 우연이야. 목소리가 비슷한 거야. 태주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무 많은 희망을 품으면 안 됐어요. 그동안 수없이 실망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의 울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아 아가야,
정말 내가 맞니?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태주는 호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비서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는 태블릿을 들고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서연 직원 신상 정보 확인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해봐. 태주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서연 48살. 출생지 미상, 가족관계 미상입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없고 신분증도 없는 상태로 5년 전부터 저희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네. 불법 고용 상태입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4대 보험도 없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방치한 거야? 우리 호텔에서 불법 고용을? 죄송합니다. 관리팀에서 인력 부족으로 눈 감아준 것 같습니다. 박서연 직원이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과거 경력은 없습니다. 5년 전 이 호텔에 오기 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기억상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25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만들 수 없었고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25년 전. 그 말에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빈이 사라진 게 바로 25년 전이었으니까요. 2001년 1월이었죠. 민호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파일이었어요. 서빈의 실종 사건 자료였습니다. 이 사람 좀 봐. 태준이 파일 속 사진을 꺼내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23살의 서빈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내 딸이야. 윤서빈. 25년 전에 로마에서 실종됐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비서로 일했지만 회장의 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회장님께 따님이 계셨습니까? 있었지. 하지만 25년 전에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까지 찾지 못했고. 태주는 사진을 다시 파일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연이란 사람.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네. 하지만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따님께서 23살에 실종되셨다면 지금 48살이신데. 맞아. 계산이 딱 맞아. 그리고 기억을 잃은 시기도 25년 전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시기엔 이르지 않습니까? 박서연이란 이름도 다르고 이름은 바뀔 수 있어. 기억을 잃으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이름으로 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목소리야. 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들은 그 목소리. 내 딸 서빈이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어. 카스타 디바. 서빈이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발성도 감정 표현도 전부 서빈과 똑같았어.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더 급한 게 있어. 태주는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 그룹이 로마에도 체인이 있잖아. 그랜드 팰리스 로마. 거기 투숙객 기록을 확인해봐.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윤서빈이란 이름으로 투숙한 기록이 있는지.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민호가 자리를 뜨려 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여기서 같이 봐. 내 권한으로 접속할 테니까. 태준은 회장 전용 계정으로 호텔 그룹 통합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전 세계 지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이었어요. 검색창에 윤서빈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설정했죠. 로딩 화면이 몇 초간 떴다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검색 결과 1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상세 정보가 나타났어요. 투숙객명 윤서빈. 객실 스위트룸 807호. 체크인 2000년 3월 15일. 체크아웃 미정. 투숙 기간 9개월 6일. 특이사항 장기 투숙 VIP 고객. 회장 특별 지시 사항 있음. 있었어. 정말 있었어.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빈이 로마로 유학 간 게 2000년 3월이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체크인한 날짜도 정확히 3월 15일이었죠.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체크아웃 날짜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투숙 기간이 9개월인데 그럼 2000년 12월 중순까지 계셨다는 건가요? 서빈이 마지막 전화를 한 게 2000년 12월이었어. 그때 1월에 공연이 있다고 했지. 태준은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추가 정보 접근 제한. 사진 파일 삭제됨. 이동 기록 삭제됨. 의료 기록 삭제됨. 결제 내역 삭제됨. 최종 수정일 2001년 2월 3일. 최종 수정자 시스템 관리자. 뭐야? 이게? 태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도 긴장돼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3일이면 서빈이 사라진 직후야. 그때 누군가 서빈의 모든 기록을 지운 거야. 태준은 다른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세 정보가 삭제돼 있었어요. 사진도, 여권 사본도, 신용카드 정보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25년 전 기록이라 로그도 대부분 삭제됐을 겁니다.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빈의 흔적을 지운 거야. 사진도 기록도 전부. 마치 서빈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침묵했어요. 사무실은 고요했고 컴퓨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삭제됨이라고 쓰인 문구들이 눈에 박혔어요. 민호야. 네, 회장님. 이건 누군가 막고 있어. 서빈을 찾지 못하게 막고 있어. 태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왜 단서가 없었는지 이제 알겠어.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서빈의 모든 흔적을.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호야, 박서연이란 사람 계속 지켜봐. 내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는? 그건 조금만 기다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박서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태준은 컴퓨터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빈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25년 동안 내 바로 앞에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빈을 숨긴 거라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서연을, 아니 어쩌면 서빈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이번엔 반드시 지킬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희망을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회장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태준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호텔 최고층 부회장실. 윤혜리는 책상 앞에 앉아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46살 호텔 그룹 부회장이자 태준의 양딸이었어요. 혜린의 외모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직원들은 그녀를 천사 같은 부회장님이라고 불렀죠. 항상 친절했고, 항상 배려했고, 항상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혜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후 연회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박서연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태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혜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박서연의 신상 정보, 고용 기록,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25년 전 로마에서 찍은 윤서빈의 사진이었습니다. 혜리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23살의 서빈.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죠. 참 예뻤죠, 언니. 아니, 이제는 청소부 박서연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혜린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혜린의 측근, 경호실장 강철민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해.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셨습니다. 로마 지사 투숙객 기록을 열람하셨고요. 그래서 윤서빈 씨의 기록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삭제한 정보들이라 상세 내용은 못 보셨을 겁니다. 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네요. 박서연이 서빈 언니일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비서에게 박서연 감시를 지시하셨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혜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이 모든 게 곧 자신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철민 씨,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20회입니다, 부회장님. 맞아요. 20회. 제가 26살에 이 집안에 입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생긴 양딸이라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진짜 상속자는 이미 사라진 윤서빈이고 나는 그저 대타일 뿐이라고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했어요. 완벽한 딸이 될 수 있다고. 완벽한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저를 믿게 만들었죠. 혜리는 고개를 돌려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갑자기 유령이 나타났어요. 아니, 유령이라기보단 좀비라고 해야 할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거니까요. 부회장님, 청소부 하나 때문에 제가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순 없어요. 절대로. 혜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DNA 검사를 막아야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미 의심하고 계신데 어떻게?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의심만 있을 뿐이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박서연을 이곳에서 없애야 해요. 혜리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켜더니 몇 가지 파일을 열었어요. 철민 씨, 제가 준비해 둔 게 있어요. 화면에는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출 계약서, 범죄 기록, 성매매 관련 서류들, 전부 박서연 명의로 된 것들이었어요. 이건 전부 조작한 거예요. 박서연 명의로 불법 대출을 만들고 과거 범죄 전과를 조작했죠. 그리고 성매매 기록도 추가했어요. 혜린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곧 채권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박서연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경찰에도 익명 제보가 들어갈 거예요. 박서연이 과거 사기와 성매매로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거짓이 밝혀지면 밝혀질 리 없어요. 박서연은 신분증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예요. 과거 기록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오히려 조작된 기록이 진짜처럼 보일 거예요. 혜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도 있어요. 박서연이 회장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죠. 물론 편집한 거예요. 실제로는 청소하러 간 건데 마치 뭔가를 훔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부회장님, 이건 너무 잔인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생존이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아세요?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제 인생 전부를 이 호텔에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청소부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순 없어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해요. 먼저 채권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박서연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경찰 제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박서연은 체포될 거예요. 회장님께서 막으시면 막을 수 없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하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서연이 사기꾼이고 범죄자라는 소문이 호텔 전체에 퍼질 거예요. 아버지도 결국 실망하실 거고요. 혜리는 와인 잔을 비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박서연은 사라지고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혜린의 미소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서연이 정말 회장님의 따님이시면 어쩌시겠습니까? 혜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없애야죠. 만약 정말 서빈 언니라면 이 모든 게 제 것이 아니게 되니까요. 상속권도 호텔도 전부. 하지만 그건 가족? 언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족은 권력이고 언니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혜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5년 전 서빈 언니가 사라졌을 때 저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죠. 이제 와서 그 기회를 빼앗길 순 없어요.
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명령을 기다렸어요. 내일 아침 9시 채권 추심업체에서 박서연에게 연락하게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경찰 제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철민이 사무실을 나가자 혜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아니, 미안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 잘못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게 잘못이죠. 혜린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어요. 부회장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린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혜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벌인 이 음모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것을요. 악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혜린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박서연은 내일이면 사라질 거였어요. 그리고 윤혜리는 계속 이 자리에 남을 거였죠.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연은 평소처럼 1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연회장에서 저절로 터져나왔던 노래. 자신도 몰랐던 이탈리아어.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어요. 청소할 객실이 아직 10곳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카트를 밀며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서연 씨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신한채권추심센터 김대리입니다. 박서연 씨, 5천만 원 대출금 상환 안 하실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대출? 5천만 원?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작년 5월 15일 박서연 씨 명의로 5천만 원 신용대출 받으셨죠?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으셨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착오이신 것 같은데. 착오? 여기 계약서에 박서연 씨 서명 다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도 전화번호도 다 일치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지금 당장 5천만 원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분명히 착오예요. 저는 오늘 안으로 연락 안 오면 바로 고소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딸각.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대출? 상환?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서연은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10분 후 직원 휴게실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서연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 서연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멈췄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시선만 오갔어요. 동료 김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혹시 들었어요? 뭐요? 저기, 서연 씨 얘기가 지금 호텔 전체에 퍼지고 있어요. 제 얘기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호텔 직원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박서연 청소부 과거 전과자래요. 사기 전과에 성매매까지 했다던데 신분증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여기서 일한 거야? 회장실 앞에서 뭔가 훔치려고 서성이는 CCTV 영상 봤어요? 호텔 기밀 유출하려고 했대요. 무서워 죽겠네.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했다니. 서연은 화면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과자, 성매매, 호텔 기밀 유출? 전부 사실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관리팀에서 조사 중이래요. 순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리팀장 최석호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박서연, 당장 나 따라와. 석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석호를 따라갔습니다. 관리팀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야, 전과자. 신분증도 없는 주제에 감히 여기서 일했대. 무섭게 생겼어. 범죄자 같아.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관리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석호는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앉아.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석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서연이 회장실 복도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청소하러 갔던 거였는데 영상에서는 마치 몰래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문을 만지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편집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실 앞에서 뭐 한 거야? 석호가 책상을 쾅 치며 물었습니다. 그날 청소하러 간 거예요. 회장님께서 청소 요청하셔서. 청소? 거짓말하지 마. 이 영상 봐. 넌 분명히 뭔가 훔치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청소하러 간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 봐. 석호는 서류 몇 장을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대출 계약서, 범죄 기록, 성매매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전부 박서연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대출받고 안 갚았지? 과거 사기 전과에 성매매까지? 신분증도 없는 주제에 이 짓거리를 다 했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여기 내 서명 다 있는데?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조작이야? 석호는 비웃었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불법 신분으로 5년 동안 여기서 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호텔 기밀까지 훔치려고 했어? 너 같은 쓰레기는 당장 경찰에 넘겨야 돼. 제발이요.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어? 누가 널 믿어? 증거가 다 있는데. 석호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경찰 조사받을 준비나 해. 안 돼요. 제발. 저는 정말. 나가.
당장. 석호의 고함에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모두 피해갔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피하듯이요. 서연은 지하 직원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 몇 벌과 이불, 그리고 할머니께 받았던 손수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걸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3개나 찍혀 있었어요. 전부 채권 추심 업체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서연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정문을 지나는데 경비원이 냉랭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정과자가 여기서 일했다니 끔찍하네. 경비원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전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안정적이던 일자리, 잠잘 곳, 하루 세끼,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4시 강남 경찰서에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이란 여자가 사기와 호텔 기밀 유출을 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연은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호텔 직원 숙소에서 쫓겨났고 친구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몸뚱이만 남은 상태였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이 3만 원 남짓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은 호텔 직원 숙소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거였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빌딩 사이로 번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박서연 씨 맞습니까?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강남 경찰서 형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신고, 조사. 모든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무슨 신고요? 사기와 호텔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투는 이미 서연을 범죄자로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경찰차에 타야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는데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회색 벽, 형광등, 차가운 의자. 모든 게 냉랭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작년 5월 15일 5천만 원 대출 받으신 거 맞죠? 아니에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여기 계약서에 당신 서명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하고 저는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기억을 잃어서. 기억상실?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이라도 있나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분증이 없어서 진료를 받을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형사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서연이 호텔 회장실 앞에서 수상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맞죠? 회장실에서 뭘 훔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청소하러 간 거예요. 청소? 이렇게 수상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서연은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박서연 씨,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계속 부인하면 형량만 늘어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유치장 문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방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화장실은 한쪽 구석에 가리개도 없이 있었죠. 형광등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기억도 없는 인생인데 이젠 범죄자래.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름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어요.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자가 됐어요. 하지도 않은 일로 체포됐고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왜 태어난 거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로마의 좁은 골목, 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처럼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악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어였어요.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차에 태웠어요. 어디론가 달렸죠.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낡은 건물, 지하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돈 내놔. 내 아버지 부자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젊은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때리고 차고 밀쳤어요.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고 피가 흘렀죠. 이 계집이 입을 안 열어. 아버지 전화번호가 뭐야?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아파요. 그날 밤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혔습니다. 뇌진탕이 왔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유치장 바닥에 앉아있던 서연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기억이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어느 날 남자들이 사라졌어요.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서연은 기어서 나왔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로,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어요. 나는 윤서빈이었어. 서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 성악을 배웠어. 로마에서 공부했어.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치던 모습, 무대에서 노래하던 순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공원. 내 인생이 있었어. 나는 사람이었어. 서연은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범죄자로 몰린 상태에서 찾아온 기억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철창 안에 갇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뺨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로마의 골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끌고 간 남자들의 얼굴.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아직도 흐릿했으니까요. 유치장 형광등은 밤새 켜져 있었고 서연은 그 불빛 아래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자신의 정체성.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어요. 같은 날 밤 11시 태주는 비서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박서연이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태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기와 호텔 기밀 유출 혐의로 강남 경찰서에 수감됐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신고한 거야? 익명 제보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너무 많아서 경찰이 바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거? 무슨 증거? 대출 계약서, 범죄 기록, CCTV 영상. 전부 박서연 명의로 된 것들입니다. 조작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고.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최고 변호사 연결해. 그리고 경찰서 가서 박서연 석방 절차 밟아. 내가 뭐든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회장님, 혹시 정말 박서연이 범죄를. 아니야. 그 사람은 내 딸이야. 태준의 고함에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신해. 그리고 이 모든 게 누군가 꾸민 일이야. 서빈을 다시 없애려는 계획이라고.
태주는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혜린이 최근 동향 조사한 거 있지? 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그리고 혜린의 과거도 다시 조사해. 25년 전 우리 집안에 입양되기 전 기록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빈아, 아빠가 꼭 구해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태주는 개인 조사 전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국내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조사관 이진수가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혜린이란 사람 아시죠? 우리 호텔 부회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25년 전 입양되기 전 기록을요. 태주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사해 주세요. 2001년 로마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 제 딸이 납치됐던 사건입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건 국제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인데 조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쓸 겁니다. 진실만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주는 변호사를 통해 서연의 석방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쉽지 않았어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빈이 차가운 유치장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주는 즉시 조사회사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사무실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복잡한 인물 관계도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먼저 이것 좀 보십시오. 진수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2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윤혜린 부회장의 친부입니다. 이름은 강석진. 2000년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브로커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로커라니. 무슨? 인신매매와 납치를 주선하는 브로커였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었죠. 진수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2001년 1월 로마에서 한국인 여성이 납치된 사건 기록입니다. 피해자는 윤서빈. 그건 내 딸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걸 아셨습니까? 그 납치 사건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강석진이었다는 거요.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강석진은 당시 한국 부잣집 딸들을 타겟으로 납치를 주선했습니다. 돈을 받아내고 흔적을 지우는 일을 했죠. 윤서빈 씨도 그의 타겟이었습니다. 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납치 사건 직후 강석진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2001년 3월 로마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조직 내부 암투로 추정됐죠. 그리고 바로 그해 2001년 8월 강석진의 딸 강혜린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2005년에 회장님 댁에 입양됐죠.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연히. 아니란 말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침투였습니다. 진수는 인물관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석진은 죽기 전 딸 혜린에게
모든 걸 알려줬을 겁니다. 윤서빈을 납치한 집안, 엄청난 재산을 가진 호텔 그룹, 그리고 딸을 잃어 슬퍼하는 아버지. 그래서 혜린이 일부러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그렇습니다. 혜린은 자신의 친부가 저지른 범죄로 생긴 빈자리를 노렸습니다. 딸을 잃은 집안에 양딸로 들어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네. 그리고 박서연, 즉 윤서빈 씨가 나타나자 혜린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서빈 씨를 제거하려 한 겁니다. 진수는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박서연 명의 대출 계약서, 범죄 기록, CCTV 영상 편집. 전부 혜린의 측근 강철민이 처리했습니다. 추적한 결과 확실합니다. 태주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범죄자의 딸을 집안에 들였어. 그리고 진짜 내 딸을 알아보지 못했어. 회장님, 자책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이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 맞아. 태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서빈이, 우리 서빈이 유치장에 있어. 당장 구해야 해.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박서연 씨는 무죄로 풀려날 겁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보다 20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혜린,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웃으면서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린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대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 경찰서입니까? 윤태준입니다. 박서연 사건에 대해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웠지만 태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서빈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꼭 지켜줄게. 태준은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강남 경찰서로 최대한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그 딸을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믿었던 양딸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 가족이란 게 뭘까? 피보다 중요한 게 뭘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진짜 딸 서빈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태준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혜린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악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태주는 강남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주일간 조사한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어요. 강석진의 범죄 기록, 혜린의 입양 전 신상, 조작된 서류를 만든 강철민의 계좌 추적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전부 확인된 사실입니다. 박서연이 아니라 윤서빈, 제 딸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조작됐어요. 형사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호텔 그룹 부회장이 연루된 조작 사건이라니. 지금 제 딸이 유치장에 있습니다. 당장 석방시켜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석방 절차 밟겠습니다.
그리고 윤혜린 부회장과 강철민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1시간 후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 씨, 나오십시오. 석방됐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유치장에 있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석방이요? 네.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유치장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앞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돌아온 기억 속에 있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태준도 서연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봤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빈아. 태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유치장에서 기억이 돌아왔지만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모르겠니? 태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지친 눈빛. 23살의 서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똑같았어요. 맑고 깊은 눈동자. 태준은 그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윤서빈. 내가 25년 동안 찾던 딸. 하지만 저는 박서연인데요. 박서연도 너고 윤서빈도 너야. 로마에서 노래하던 성악가도 너고 거리에서 살아남던 여자도 너야. 전부 다 너란 말이야. 태준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준이 재빨리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당신 딸이 맞나요? 저는 기억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데. 증명은 내가 할게.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태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서였어요. 친자 확률 99.9%. 서연은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당신 딸이에요? 그래. 넌 윤서빈이야. 내 소중한 딸. 태준은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안는 딸이었어요. 몸은 말랐고 어깨는 앙상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25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태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태준의 품에 안긴 채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기억도 없고 이름도 확실하지 않고 증명할 것도 없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복도 한가운데서 아버지와 딸은 25년의 시간을 안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잠시 후 태준은 서연을 떼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서빈아, 기억 돌아왔니? 조금요. 유치장에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로마의 골목, 납치당했던 순간, 지하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다 끝났어.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25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든 버텼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노숙자로 살았고, 폭력도 당했고, 임금도 떼었어요. 신분증 없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서빈아, 그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게 그게 제 증거예요. 제가 윤서빈이든 박서연이든 저는 살아남았어요. 태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강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로마 유학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이제 기억나요. 조금씩.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해리는 체포됐습니다. 호텔 부회장실에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해리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윤혜린 씨 사기 및 증거 조작, 무고죄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해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어요.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 불빛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해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부회장 자리, 신뢰, 권력, 전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해리는 뒷좌석에서 호텔을 바라봤어요. 저기서 보낸 20년, 거짓으로 쌓아올린 20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아니, 미안하지 않아. 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최선은 악이었고, 악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태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 내 방도 그대로 있어.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태주는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23세 서빈이 남겨둔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인형, 책상 위에 악보, 벽에 붙은 성악 포스터들. 서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일기장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2000년 2월 28일. 드디어 로마 유학을 가게 됐다. 아빠한테 꼭 최고의 성악가가 되어서 돌아올 거야. 서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에 자신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서빈아, 이제 집에 온 거야.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돼. 태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네. 아빠, 집에 왔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25년의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니 서빈은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서빈이었고 25년의 지옥을 견뎌낸 생존자였으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증이나 이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그 시간에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이름을 빼앗겨도 존재의 증명은 바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시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사연 극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